안녕하세요. 노마드의 미술사 이야기. 화가의 똥꼬집이 만들어낸 미술사 최대의 누드 스캔들. 오늘 강의의 제목이 좀 자극적입니다. 인상파 화가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두아르 마네 그러면 붙은 수식어가 아주 많습니다. 그만큼 미술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업적이 대단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상주의 화가의 아버지, 파리를 발칵 뒤집어 놓은 화가, 부르주아들의 위선을 폭로한 화가, 미술사 최대의 스캔들러, 실질적 현대미술을 연 사람. 자, 이런 화려한 수식어들이 붙은 사람이 바로 에두아르 마네입니다. 그가 일으킨 미술계 파장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가 그렇게 위대한 칭호를 받을 만큼 본래 사상적으로 뚜렷한 사람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그는 정말 이런 위대한 일을 하리라고 자신은 생각했던 것일까?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자면 미술을 하는 그의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었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는 공명심에 사로잡힌 속물에 훨씬 더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마네는 스스로를 그림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혁명가로서 또는 미술사에서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하리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소위 금수저 출신이었는데요. 유복한 법률가의 맏아들로 태어나서 가족의 전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또 남다른 패션 감각에 훌륭한 매너를 가졌던 마네는 일찍이 사교계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그의 주변에는 늘 많은 사람으로 넘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법률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그림 이외에 잘하는 것이 없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화가의 길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네에게 있어서 그림이라는 것은 고의식의 그런 예술론이 아니었습니다. 권력 또는 공명심을 만족시켜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는 당대의 화단의 주류에 서서 최고의 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그의 살롱존을 향한 지출 줄 모르는 집착입니다. 그는 살롱존에 무려 20번이나 출품을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 1875년 마네 시대에 루브르궁 살롱카레에서 열린 살롱존의 모습입니다. 무려 20번을 출품하는 동안 6번을 그는 낙선합니다. 낙선했다는 것은 아예 지금 보시는 이 전시회에 아예 걸리지도 못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머지는 입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 좋은 평가를 심사위원들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시회 구석 어디엔가 그의 작품이 걸렸고 당연히 별로 주목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찌되었건 마네에게 있어서 심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으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그는 살롱존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는 실력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당대 입장에서 보면 마네의 작품은 분명 실력이 매우 부족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라프리마 기법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들을 받아들이고 있었고요. 또 그는 완벽한 원근법에도 그리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력 없어 보였을 겁니다. 그는 20년을 계속 도전할 만큼 공명심이 큰 사람이었지만 그 살롱존에서 입상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당대의 심사 기준대로 그림을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신화나 성서 인물들이나 그런 사건들을 주제로 원근법에 아주 충실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장엄하게 어떤 고상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좋은 평가를 받았던 당대의 아카데믹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그림의 내용에 있어서 신화와 같은 고전적인 대상을 그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그의 고집이었는데요.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심사 기준을 잘 알면서도 그는 그 평가 기준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을 무려 20번이나 계속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집이죠. 고집 정도가 아니라 똥꼬집입니다. 그런데 이 똥꼬집으로 의외의 사고를 친 케이스가 바로 마네인 것입니다. 그는 그림을 배울 때 아카데믹한 화풍을 가진 스승에게서 배웁니다. 그런 스승에게서는 주로 고전주의 화가들의 작품을 모사하는 훈련을 주로 받지요. 그런데 24살에 그는 처음으로 전속 화랑을 가진 이후에 전통적인 방식은 모두 버립니다. 마네는 생각합니다. 왜 그림을 그릴 때 신화나 성경의 주제만 그려야 하지?
오늘 지금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한 그들이 겪는 사건들이 그림의 주제가 될 수는 없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생각을 모더니티라고 합니다. 현대성이라고 하죠. 그림이 당대를 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당대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리스 시대 고전 미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를 만나게 되듯이 오늘 지금 이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그림 속에서 후레 사람들이 그림이 그려진 바로 그 시대의 생각들, 그 의미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당시에 이런 미술 이론을 주장해서 인상파들을 지원사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유명한 보들레르였습니다. 시인 보들레르의 이런 모더니티 개념이,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마네에게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후에 마네가 파리 시민들의 전체 공적이 되다시피 비난을 받을 때도 유일하게 그의 그림을 지원해 준 사람이 바로 보들레르였습니다. 사실 마네의 위대함이라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평생 모던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를 단번에 파리 시민들의 공적으로 만든 누드와 두점도 이러한 모더니티 개념, 즉 당대 사람들이나 사건을 그려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죠. 자, 그는 우연히 절친과 함께 강변에 놀러가서 수영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마네는 생각합니다. 루브르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 중에서 누드화가 많지만 모두 신화나 역사를 그렸을 뿐 소위 현대적인 것이 없다고 그는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시대의 누드를 그려보는 거야. 아주 재밌는 작업이 될 거야. 마네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누드를 그리려고 하니까 별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루브르에 걸려있는 조르조네가 그린 전원의 합주라는 작품을 보게 됩니다. 전원의 합주는 르네상스 베네치아 화파의 조르조네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라파엘로의 파너로서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을 또 보게 됩니다. 마네는 이 두 작품을 참고해서 모던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작품에서 구도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얻은 마네는 그 유명한 작품을 완성해서 1863년 살롱전에 제출합니다. 바로 이 작품이죠. 풀바디의 점심 식사. 아주 스캔들을 일으켰던 작품입니다. 자, 이 작품이 원래는 목욕이라는 제목으로 살롱전에 출품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죠. 미술사의 한 획을 긋는 이 작품이 아주 단순한 생각이 시작된 겁니다. 르네상스 고전기 두 작품을 마네는 당대의 그림으로 바꾸어서 구도는 거의 그대로 따라 그린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사실 구도는 라파엘로의 판화의 거의 복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왜 누드를 그리는데 꼭 신화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려야 되는가? 당대의 사람들로 바꾸어서 그리면 안 되나?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굳이 이상화시켜서 그렇게 아름답게 그려야 되나? 아니면 지극히 사실적인 보통 사람들의 몸매를 그대로 그려놓으면 안 되나? 이 정도였죠. 이 작품이 살롱전에 당시에 출품되자 당연히 당시에 아카데믹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작품이 되지요. 살롱전의 심사위원들은 이 작품을 혹평을 하면서 낙선시킵니다. 공간감이 없다. 극지 너무 제멋대로여서 그림을 뭉개 놓은 듯이 그렸다. 또 너무 현실적이고 적나라해서 아주 문란한 그림이다. 이 작품은 예술의 격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낙선을 시켰습니다. 작품의 기법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끝날 일이었는데 그해 공교로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의 출품작들이 5,000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많은 화가들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에서 낙선한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기 시작합니다. 젊은 화가들은 심사의 불공정성을 들고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이 심하게 항의를 하니까 당시의 통치자였던 나폴레옹 3세가 살롱전에서 낙선한 그림들을 따로 전시하는 소위 낙선전을 열어서 대중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알릴 기회를 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낙선전은 논란이 벌어졌던 만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첫날에만 약 7,000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낙선전에 전시되자 일반 관람객들이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스캔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스캔들 그러면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 무리를 일으킨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말세야 말세. 옷을 하나도 입지 않은 채 앞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등장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림 속에 등장하는 여인을 이상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적인 현실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뒤룩뒤룩 뱃살과 팔다리의 군산들을 숨김없이 그렸다. 이건 아주 천박한 그림이다.
여기에 사람들을 더욱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빤히 관람객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눈빛이었습니다. 분명히 이 작품은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후대 역사적으로 평가할 때도 당대 부르주아들의 성적인 속사를 폭로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죠. 특별히 이 여인은 당대 여류화가이자 모델로 활동하던 빅토린 메랑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세상이 다 알아주는 매력적인 여인으로서 많은 부호들의 연인이자 정부이기도 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더구나 당대 입장에서 매춘부라니 관람객들의 감정은 분노에 가까운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이에 가세에서 평론가들과 각종 매체에서 쏟아낸 그런 악평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그는 한평생 먹을 모든 욕을 이 시간에 다 먹은 거죠. 이 그림으로 졸지에 마네는 파리에서 유명세를 탑니다. 그는 전혀 엉뚱한 측면에서 유명세를 탄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마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네는 살롱전에서 당당하게 인정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유명세를 타는 것을 원했던 것이었는데 마네가 원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그는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마네가 대단한 것은 이 작품을 전시한 후 2년 뒤에 1865년에 이것보다 훨씬 더 센 누드화를 살롱전에 출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술사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불리우는 마네의 올랭피아입니다. 1865년 살롱전에 출품했는데요. 입선작은 됩니다. 그래서 루브르에 전시가 됩니다. 이 올랭피아는 올랭프라는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를 떠올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매춘부인 거죠. 풀바두의 점심 식사의 모델이었던 메랑이 이 매춘부의 모델입니다. 이 여인도요, 중요한 부위만 손으로 살짝 가린 채 침대에 누워서 관람객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녀 곁에서 흑인 하녀가 막 도착한 손님으로부터 받은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매춘부들에게 갈 때는 이렇게 꽃다발을 들고 갔다라고 합니다. 침대 발치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그려져 있죠. 고양이는 음란의 상징입니다. 머리 장식, 목걸이, 팔찌 이 모든 것이 나는 매춘부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품도 16세기 베네치아 화가 티치아노의 우르비노이 비너스를 패러디한 작품이죠.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보면 마네는 여인의 몸을 이상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이 우르비노이 비너스를 보면 일단 몸매가 아름답습니다. 이상화시킨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누드화를 그린다고 하면 기존의 아카데미즘 하에서는 우르비노이 비너스처럼 이렇게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이상화시킨 관능미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아름다운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너무 납작하게 그려진 데다가 피부색도 아주 창백해서 마치 오래된 시체와 같다고 비아냥거립니다. 한층 더 과감해진 이 누드화에 파리의 관람객들은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온갖 비난들을 쏟아냅니다. 말 그대로 파리가 발칵도 한번 뒤집힙니다. 비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이 그림 앞에서 구름같이 모여듭니다. 분노한 일부 관객들은 그림을 찢어버리겠다고 난동을 피웁니다. 그래서 그림을 우산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올려놓아야 냈습니다. 마네의 누드화는 본의 아니게 풍자화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네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마네는 당대 부르주아들의 그 음란한 행위들을 비난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모던한 누드화를 그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 속에서 본의 아니게 당대 부르주아들의 음란한 성풍속도가 그대로 녹아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리의 부유한 부르주아들을 향한 혐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부르주아들에게 더 자극을 주어서 부르주아들이 이 작품에 온갖 비난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것은 마네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살롱전에서 대상을 받아서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의 기준에 따라서 그려야 되는데 그는 또 웬 고집인지요? 당대 기준으로 그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와 그의 집안은 거의 콩가루 집안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문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의 성품도 고우처럼 무슨 고상한 예술적인 생각 또는 고상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기보다는 그저 금수저 출신의 관심종자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의 똥꼬집이었습니다. 그의 두 번에 걸친 누드화 출품이 온갖 비난과 분노, 파리 시민 전체가 들고 일어서다시피 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으면서도 그는 여전히
그 이후에 파리 살롱전의 작품을 출품합니다. 어쨌거나 그의 새로운 기법과 그의 현대성에 대한 집착이 인상주의라는 새로운 화풍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많은 젊은 화가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재밌는 것은요. 그 후에 그는 인상주의자들이 개최한 전시회에는 작품을 또 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작품을 살롱전에 제출합니다. 정말 똥꼬집입니다. 만에는 그 이후에도 아카데미즘을 고집하고 있었던 살롱전의 그림을 출품하면서 또 현대성에 충실한 여러 작품들을 계속 그려나갑니다. 분명히 자신의 그림이 인정받는 시대가 오고야 말리라는 그의 고집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의 고집은 화가로서 순수한 열정보다는 공명심, 허영심이 잔뜩 끼어있는 측면 또는 요즘으로 말하면 관종에 더 가깝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고상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똥꼬집이 있었습니다. 이 똥꼬집 때문에 엄청난 비난과 악평에 시달리면서도 20여 년을 계속 살롱전에 작품을 제출합니다. 그 고집이 미술사 최대의 스캔들을 일으켜 정말 세상에서 많은 욕을 먹은 화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시대를 앞서간 화가 혁신의 아이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화가 만해의 고집스러움을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집해야 되고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자, 이것은 우리가 일평생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정하고 신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추구한다는 것은 본받을 만한 어떤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드와르 마네에 대해서 그의 현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